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시리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웰스파고 등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은행들이 모두 대대적인 감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확실해지자 경영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영국이 현재 15살 이하 연령대에는 평생 담배 구입을 못하게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또 사막 지역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가 났는데 인공적인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 씨앗 파종 사업 때문으로 알려져 흥미로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형 은행들 간의 이 감원 바람이 아주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가에서 특히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감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지면서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게 이제 확실시되니까 대형 은행들이 자구책을 감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해서 더 지금 이 고금리는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은 증가하고 순이자 마진이 축소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돈을 많이 못 벌면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인력 감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들이 얼마나 감원을 하고 있나요? 그 로이터 통신이 좀 보도했는데요. 네.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의 감원 관련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시티그룹, 시티은행이죠, 시티뱅크. 미국의 이제 3위 은행인데 시티가 가장 감원에 적극적입니다. 1분기 직원 감축을 계속 이어가면서 1분기 내내 직원 감축을 이어가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최근에 약 2,000명의 직원을 줄였어요. 2,000명을 줄였고 올 1분기에 감원 목표가 무려 7,000명이라고 합니다. 7,000명. 어마어마한 목표인데 아마 달성할 것 같아요. 이미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명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 이미 시티그룹은 7,000명을 좀 내보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지난해 1분기 이후 지금까지 4,700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 모니언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지난해 1월 이후, 그러니까 2023년 1월 이후에 1년 내내 인원을 줄이면서 인력 관리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진행해온 그런 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웰스파고라든가 PNC 파이낸셜도 1분기에 직원 수가 그 전분기보다 약 2,000명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직원을 약 900명 정도 줄였고요. 모건 스탠리도 396명, 거의 400여 명을 해고 조치한 그런 상황이어서 월가 주요 은행들이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맨다. 직원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는 게 이게 은행들의 인력 감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비용 통제 압박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실적이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고요.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예측하는 이상으로 좀 계속 나와줘야 이 안심하고 고용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또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같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역시 가장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도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기존 직원들을 이제 물론 이제 해고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이 퇴사하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퇴사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뽑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숫자가 줄도록. 그래서 앞서 브라이언 모니언 CEO가 그랬잖아요. 작년 1월부터 1년 내내 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게 단순히 해고만 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직원이 생겨도 그 자리를 메꾸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직원들이 그냥 메꾸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 수를 지금 줄이고 있고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 올해 안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가서 한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정말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한두 번 한다 치더라도 하반기야 한두 번 금리 인하 한다 치더라도 금리 인하 한두 번 해서 고금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5.5%인데 한 번에 1% 2% 할 게 아니라 0.25%씩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뭐 올해 많이 해야 한두 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년에 가도 뭐 서너 번 할 거라. 그러면은 한 2, 3년을 계속 금리 인하를 해도 그런 식이라면 고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고금리는 길게 간다. 한 1, 2년은 최소한 더 갈 것 같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같은 그 인력 줄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연이 대세인데요. 네. 영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네. 금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확실히 흡연인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금연이 대세인데 그런 추세 속에서도 영국이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아예 특정 세대를 완전히 비흡연으로 그냥 100%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 이하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가게 가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그 밑에 나이,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15살입니다. 15살부터 그 이하 나이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는 절대로 담배를 이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살부터 그 이하 세대는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거고요. 전자담배는 예외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 지금 허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 전자담배도 일회용 흡입기라든가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그런 판매 방식이 있는 걸 금지해서 이 전자담배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주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강력한 금연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네. 않을 텐데 영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금연 법안에 추진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시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그런 생각 네. 때문이고요. 네. 이 영국의 그 리시 수넥 총리가 이제 주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담배란 게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담배는 추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 세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부터는 아예 흡연이란 걸 모르고 자라게 하겠다. 이제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고요. 그래서 영국 하원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법안을 현재 1차로 통과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담배가 사라지는 담배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정도의 강력한 금연 법안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이 강력하게 금연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있어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 국가들 보도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외에도 멕시코, 포르투갈, 캐나다 등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연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멕시코예요. 바로 미국 우리 이웃 국가 멕시코인데 사실상 담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고소득 국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엄격한 금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제 멕시코다 하는 건데, 작년부터 병원과 직장에 이어서 공원이라든가 해변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지금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는 이제 사실상 자기 집에서 피는 거 외에는 밖에 나가면 어디에서든 이제 필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멕시코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가정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 외에는 흡연이 이제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담배 광고도 불가능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담배 광고 할 수 없어요. 아예 담배 광고 못하게 막았고요. 가게에 담배를 그 디스플레이하는 것,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븐일레븐이나 편의점 가면 담배 다 디스플레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됩니다. 멕시코는 디스플레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도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담배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런 디스플레이 보면 담배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생겨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충동적인 구매를 아예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를 못하게 굉장히 엄격한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시 수넥 총리가 주도해서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 영국은 지금 보수당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라든가 머리스 존슨 전 총리가 강력히 리시 수넥 총리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다 자란 성인들이 담배가 무슨 마약도 아니고 자기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걸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법으로 못하게 막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게 자유국가가 맞냐 하면서 강력히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정치권에선 반발이 많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영국 유권자들의 70%가 네. 금연 법안에 지금 찬성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리시 스낙 총리는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권자들의 이렇게 좋아하니까 결국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담배가요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작물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담배 잎이 그리고 담배지에 꽁초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그 환경 오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꽁초를 또 집어 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네, 소식입니다. 그렇죠. 어우 최근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요. 네. 2년 동안 내릴 비가 뭐 한 번에 다 내렸다면 그렇죠. 뉴스 맞아요.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비가 그게 뭐 단순히 뭐 조금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 정말 네. 2년 동안에 내릴 비가 하루에 몰아쳐서 24시간 동안 몰아쳐서 네. 어마어마. 그래서 순식간에 홍수가 나고 도로가 공항이 잠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 WAM 통신,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영통신인데요. 여기서 그 폭우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시간으로 15일 월요일 밤부터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16일까지 24시간 동안 142mm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평균 강수량이 94.7mm인데 이 24시간 동안에 142mm가 내린 거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걸쳐서 내려야 될 비가 24시간에 집중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바이 국제공항 활주로가 지금 물에 잠겨서 항공기 착륙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국제 장거리 항공 노선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식이고 항공기 이륙도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공항에 있는 두바이 공항에 있는 항공기가 이렇게 하늘로 뜨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까지 모든 체크인이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 시내 도로들도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물에 잠겼어요. 자동차 거의 뭐 그렇더라고요.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다 잠겨가지고 지금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24시간 동안에 142mm가 내린 네. 거잖아요. 네, 어머,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아니겠습니까? 기록이에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래서 네.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아, 규정했는데 1949년부터 그 강수량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그 1949년부터 수집한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5년 만에 네. 최대 규모의 비가 내려서 두바이의 강우량 관련한 모든 기록을 지금 깨트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동은 사막 지역인데 어떻게 네.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굉장히 우리 눈길을 끄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비가 아니고요. 인공적인 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게 기상이변이 아니라 인위적인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바레인이라든가 오만이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도 가끔씩 이렇게 장대비가 내린 적은 있는데 그 예전에는 기후변화나 기상이변 때문에 내렸는데 이번 두바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워낙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소형 항공기를 동원해서 구름 파종 씨앗을 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월요일부터잖아요. 네. 그 전날 일요일 날 소형 항공기를 하늘에 보내서 하늘에 구름 파종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와.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우가 지금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몇몇 보도를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국립기상센터가 비 오기 직전에 한 6, 7회에 걸쳐서 비행기들을 하늘로 보내서 비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게 만들었다. 비행하면서 그 비행기에서 구름을 부르는 구름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했고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와, 구름 나타났습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네. 와 인공적으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요. 와 신기하기도 신기하죠. 하고. 네. 그래서 사막 국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사막 국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물이 귀하면 비라는 거 자연적으로 내리는 거니까 비가 네. 오는 걸 잘 모아가지고 담수화해서 그걸 보존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그것보다는 그렇게 담수화해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해서 지하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연구를 과학적으로 실험했는데 이게 지금 성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드러났듯이 내리는 비의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게
비가 필요할 때 지하수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좋은데 막 홍수가 나고 이렇게 막 물에 잠기고 하니까 이 양까지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캘리포니아도 참 비가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많이 내리지만 네. 그래서 이곳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이제 비를 내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한다면 이제 가뭄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인공비를 내리게 했었었죠. 맞아요. 몇 네, 년 전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정말 가끔 좀 이렇게 좀 인공비를 내리게 해서 좀 이 공해를 조금 맞아요. 이 네. 먼지들을 좀 깔아앉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후제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고요. 네. 비도 이제는 뭐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면 내리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위에 네, 올리는 거죠. 올리는 네. 거죠. 아, 네. 위에다 아무튼 던져가지고 네. 이제 비를 근데 뿌리게 하는. 아랍에미레이트는 굉장히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해서 잘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삶의 만족도는 이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주민들 상당수가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지는 않을까, 또 자신과 가족들이 굶주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이직을 할 경우에 기대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들이 또 오늘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 주민들의 이 평가는 삶의 질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UCLA가 매년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데요. 올해도 UCLA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2024 삶의 질 지수를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삶의 질 지수가 어느 정도로 낮게 나타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UCLA 삶의 질 지수는 모두 9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삶의 질을 평가해서 10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사이로 측정이 되는데요. 올해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 지수는 53점이었습니다. 53점. 상당히 나쁜 점수입니다. 네. UCLA가 이 조사를 벌인 게 2016년부터였는데 그 이후 삶의 질 지수가 가장 낮았던 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5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3점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53점 이번에 또 한 차례 가장 낮은 네. 점수를 받아든 겁니다. 2016년 이후 3년 안에 이렇게 두 차례 55점 이하 점수를 나타냈는데요. 이건 대다수 LA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죠. 풀이됩니다. 특별히 어떤 카테고리에서 점수가 많이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왔나요? 바로 생활비 부문이었습니다. 38점이었는데요. 작년 41점에서 3점이 더 떨어진 것이고요.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역대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와, 이게 38점이라고 하면은 생활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족스럽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들 사이에서 생활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네. 평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그룹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여성, 그리고 인종별로 봤을 땐 라틴계 여성, 그리고 렌트에 사는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여성은 생활비에 있어 36점을 줬고요. 라틴계 여성들 평가 역시 36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그보다도 더 낮은 3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입자들의 점수가 지금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만큼 이 세입자들은 좀 생활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UCLA의 제프 야로슬라프스키 디렉터는요. 세입자가 사실 응답자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이들은 LA가 직면한 경제 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꼴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단연 주택을 꼽았는데요. 그런데 주택 비용 상승했지만 소득은 또 그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오르지 않았다고 이 디렉터는 지적했고요. 이런 가운데 주택 소유주 10명 가운데 6명꼴은 LA 카운티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하는 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만이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4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비율이 향후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게다가요. 집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세입자도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0명 중 4명꼴 가까이가 몇 년 네. 동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37%였는데요. 또 그와 비슷한 비율의 주민들은 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이나 가족들이 굶주리진 않을까 네. 걱정까지 했습니다. 야로슬라브스키 디렉터는 모두가 생활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네. 그렇지만 세입자들에게 특히 그런 압박이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높은 주택 비용까지 결합해서 특히 이런 심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숙자가 될까 봐 걱정하고 또 굶주릴까 걱정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4명 꼴이 된다. 네.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분류된 조사 결과도 좀 나와 있습니까? 연간 소득으로 봤을 땐 6만 달러 미만 가구 주민들이 전체 44%가 그런 불안감을 나타냈고요. 인종별로는 흑인 주민 3명 중 1명꼴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야로슬라브스키 디렉터는 노숙자 근절을 위한 현재 프로그램과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낙관론 거의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의 그런 공무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층 더 부정적이 됐고 덜 희망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활비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교육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교육 만족도 48점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낮네요. 네, 작년보다 3점이 더 하락한 것이었고 생활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또 트래픽 부문 세 번째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격 근무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응답자 약 3분의 2가량이 최소 일부 시간만큼은 집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선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캐런 베스 LA 시장.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해선 전체 42%가 호의적으로 32%가 비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줄어들고 비호의적인 평가는 늘어난 건데요. 작년엔 호의적이다 46%, 비호의적이다 23%였습니다.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호감도 34%, 비호감도 26%였고요. LAPD 그 마이클 무어 국장 사임하고 나서 이제 취임한 도미닉 최 한인이죠. 도미닉 최 국장은 3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A 시 의회에 대해선 우호적이란 평가가 37%, 우호적이지 않다는 대답 32%였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이직을 할 경우에 기대하는 연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발표가 됐다는데 연봉 얼마를 원하는 걸로 나왔어요? 8만 달러 이상입니다. 8만 달러. 네, 지난 15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인들이 reservation wage, 평균 의중 임금이라고 하는데 8만 1,822달러로 나왔습니다. 의중 임금, 근로자들이 받길 원하는 최소 임금이고요.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이 이 의중 임금보다 높아야 이직을 선택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의중 임금도 최근에 크게 오른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4년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직전 조사가 작년 11월에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 당시 73,391달러였는데 약 4개월 만에 8,400달러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남성들, 45세 이하 응답자들, 연 6만 달러 이상 소득 근로자층에서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뉴욕 연은은 분석했습니다. 평균 의중 임금은 계속해서 사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력해서 근로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길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고용 수요로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게 아주 많은 돈도 아니에요. 도심 8만 지역에서는 이 정도는 벌어야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의중 임금도 올라가게 마련일 거고요. 네. 굉장히 리저너블하다 수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의 이 김동석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유세 대신에 형사 재판에 직접 출두해서 지금 뭐 이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다 하면서 이 선거 광고 또 지상전에 본격 돌입해서 지금 뭐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두 후보들 간에 이 뭐랄까요, 이 인기율이 좀 어느 정도 좀 접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스라엘 등 이 전쟁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이 대선 전국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양 후보 간의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선거 바이든 대통령 현직이 감당하기에는 이번 선거에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복합적이고, 세상이 어느 한 가지가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선거도 복잡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거를 보면은 바이든 현직 대통령,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올라오고 네. 있는데, 바이든 캠프에서 기대한 것처럼 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초조해합니다. 반대로 이제 변수는 많아지고 현직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게 많이 터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했죠. 그렇죠. 어제 월요일 2016년인가 처음 대통령 될 때 그 성추문 관련한 거를 그 여자에게 입막음을 하느라고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이 회사 공금으로 나가면서 이제 회사 문서를 조작했다라는 걸로다가 형사 기소된 거가 네.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갖는 선거 전에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재판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이 후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 캠프의 한 3분의 2 이상은 이제 지난 주말서부터 맨하탄으로 들어왔습니다. 맨하탄 지방법원에서 이제 이 재판이 늘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작업서부터, 그리고서 각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들을 따지는 일정 같은 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하튼 아직까지는 한 1% 정도 트럼프가 좀 일반적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이제 그 수치고서요. 거의 전문가들은 거의 동률이라고 봅니다. 네. 3월 하순 이후에 아직까지 그 경합주에서만 특별하게 조사하는 지지율 조사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볼 때의 흐름을 볼 때는요, 처음 1월 달에 경선이 시작될 때도 한 2 내지 3% 트럼프가 일반 지지율은 앞섰었고, 그 다음에 그 1월 말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트럼프가 오히려 벌렸습니다. 한 5% 내지 6% 앞섰는데, 네. 그 다음에 슈퍼 튜스데이 때 가가지고서 약간 격차가 좀 줄어드는가 했는데, 지난 주말에
조사된 거는 한 1% 내지 뭐 1.23% 트럼프가 앞서고 어느 곳에서는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고 거의 지금 뭐 지지율 비슷비슷하고 있다. 지금 이 선거 그 캠페인에 비교를 해보면은 좀 이런 수준에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1.5% 정도면은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뭐 네네. 이 정도 되면은 현직이 좀 앞서야 되는데 예. 어젠가 조사에서는 그 유고부 조사에서 경제적인 상황만 갖고 된 지지율 나온 거가 나타나는데 그 경제가 좋다라는 평가는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이끌고 갈 적격자다라고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별개죠. 그래서 이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 정도면 앞으로 이 캠페인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서 바이든 경제 정책이 이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과세를 하면서 그 좀 증세를 하는 게 일반적인 지지세는 좀 높이고 있다라는 걸로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본선거 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캠프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슈퍼 화요일 이후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판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바이든이 선거운동을 잘하는 건가요? 슈퍼 투스데이 이후에 바이든 캠프에서는 예. 비로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홍보하는 것. 경제 수치가 좋아지는 이 지지율 올라간 것도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트럼프는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죠. 그랬죠. 그 재판 비용도 만들고 그래서 공화당 중앙위원회를 강제적으로 개편을 해서 하면서 이렇게 했든 본격적으로 돈을 쓰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효과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중동은 미국으로 보면은 이 지뢰바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으로 촉발이 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뭐 이 팔레스타인을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는 그러한 시위대 이제 행렬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전국적인 지금 현상으로 그렇게 팔레스타인계들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조하는 일반 젊은 층들의 시민들이 움직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 사실. 말이에요. 이게 이번 선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킬레스건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는 표들은 그 바이든 표거든요. 이게 지금 이탈하는 거를 어떻게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중동에서는 또 확전 전쟁이 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은 좀 신이 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4월 1일 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4월 첫 1일인가 2일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아랍권의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이란 영사관, 이란 대사관들은 다 외교부로 생각 안 하고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그 본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틈만 있으면 이란 혁명 수비대를 그 지휘부들을 제거를 하려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니까 거기를 폭격을 한 거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난 13일, 14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거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이를 긴장 분위기로 이제 몰아넣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울고 싶은데 네타냐후는 이제 이게 뺨을
마저 준 거죠. 그래서 그 보복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전되면은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네. 보복 공격을 한다라는 건 말릴 수는 없지만 확전이 되면 안 되고 진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이크 설리반이나 저 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이 모든 외교안보 팀들이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꽂혀가지고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감독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상황, 중동의 상황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특히 이 바이든 캠프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게 뭐 하루하루 어떻게 튈지 정말 그 주목할 사안입니다. 네네. 오늘 나온 그 뉴스를 보면은요. 그래서 확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강대국들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할지 또 그것이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할 만한 제재 같은 것들은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금방 해가는데 주로 네. 어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두 군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그렇죠.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분쟁이 있어요. 뭐냐면 가자 지구에 대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그 가자 지구의 분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팔레스타인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이스라엘을 놓는 아랍권 국가들이 그 하마스나 그다음에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라크 민병대라든지 또 설명드렸던 이란의 혁명수비대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그냥 테러 조직으로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거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정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은 이 대선 전국에 지금 전쟁 이슈가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또 이번에 터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분쟁 이러한 전쟁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대선 전국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트럼프나 이 바이든이나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김동석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이슈들이 과연 미국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선거 이번 매우 중요한데 네. 중동에 관련한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 국내 선거에 매우 직접적입니다. 이번 선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여기저기 전쟁이 이어지고 확전이 되기 직전인데 아시겠지만은 현직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마이너스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지 매일매일 변화되는 상황이 양쪽 그 캠페인 캠프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사회도 매우 직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서 계속 주시하면서 선거를 쫓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숙 대표 함께했습니다.